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AMD와 오라클의 협업 소식이 프리마켓 때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AMD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런 협업 모습 속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일부 경쟁사들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본인들의 파이를 좀 깎아먹은 게 아니냐. 자, 이러한 해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히트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관련해서도 이제 크게 빠졌지만은 전반적으로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 속에서 특히나 러셀 2000 지수는 또 1%, 1.5%가 넘는 그러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그널,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내놓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중소형 작은 성장주들에서 많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ASML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오늘 프리마켓을 뉴욕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떠한 결과를 내놨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은 이제 4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0월 12일이 3년차 생일이었다면 이제는 4년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강세장 4년차 어느 정도로 상승했는가 그 부분을 지금 제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 과거의 강세장의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4년차 상승률은 어떻게 또 흘러갈지, 또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일부 노이즈로서 시장을 조금 끌어내렸던 또는 조정의 빌미를 줬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자, 이러한 오늘 프리마켓의 어떤 상승률이 장중까지 이어질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10월 12일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는 S&P 500 기준으로 약 85%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의 강세장을 봤을 때 약 20% 또는 너무나도 이제 뜨거웠던 강세장 당시에는 3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줬기 때문에, 자, 이번 AI 강세장 이런 메가 트렌드 속에서 4년차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달 중순쯤이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나옵니다.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든 지금의 어떤 증시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장표가 있지만 제가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보시는 분들께 세 장 정도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AI가 버블로서 느껴지는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일 위쪽을 보게 되면 최근 10월 달에 50%가 넘는, 50%가 조금 넘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AI가 약간의 버블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또는 30%가 좀 넘는 그러한 펀드 매니저들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최근에 하워드 막스는 지금의 어떤 상승을 봤을 때는 전혀 광기가 어린 그런 버블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펀드 매니저 50% 넘는 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버블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버블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11월 또 12월 일부 수치가 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사상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분기 GDP도 3.8%, 너무나도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우리가 한켠으로 좀 밀어붙여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좀 재미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펀드 매니저의 현금 비중입니다. 자, 과거에 2022년 10월 달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했을 경우를 보게 되면 과거에 펀드 매니저의 현금 비중이 최고치를 찍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현금 비중이 점점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는 강세장으로 돌변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현금이 좀 올라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리버레이션 데이,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공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현금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었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의 현금 비중이 가장 최저치를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간은 좀 과열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이번 10월 변동성이 좀 컸던 10월의 어떤 시장을 봤을 때 어떠한 흐름이 보일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실적 발표 시즌 그리고 FOMC를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유동성 장세, 특히나 시장에 많은 수급이 좀 도는 장세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우리는 조금은 또 유동성 장세를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포인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많은 관점 속에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 많은 전문가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깨워요. 시장보다 한 발 앞서 프리마켓 뉴. 네, 자 지금 선물 시장을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는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0.6%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0.8%대 상승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고 작은 기업들도 많이 좀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약간은 세뇌당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더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게 되면 거의 마침표를 좀 찍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 하루라서 뭐 30분 정도 방송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자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지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모십니다. NH투자증권의 한동엽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한 주신 것 같은데 추석 연휴가 길어서 연휴가 길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만에 온 거의 한 달 만에.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물론 이제 시장을 계속 좀 보셔왔고 너무나도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았지만은 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시장 뭐 일부 뭐 조정도 있었고 뭐 지금 이제 선물 시장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시장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시장 약간의 그 분위기 온도차가 조금 변했잖아요. 네. 요거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방송 내용이 FOMC였던 것 같아요. FOMC 이제 결과에 대한 뭐 이제 영향력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미중의 갈등은 AI의 패권에 대한 갈등이고 결국에 전 세계 AI로 인한 지금 생산성의 혁신과 뭐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의 이 과정은 미국과 중국이 정확히 양분해서 가져갈 겁니다. 양분해서 가져간다. 네, 둘 다 AI의 패권을 가져가면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월 말부터 이번 주에 세미나하고 다음 주에서 10월 말까지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의 테크 주식들 그리고 우량 주식들을 많이 늘려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요? 네, 다음 주부터 한 10월 말 그리고 11월까지 해서
미국 주식과 중국의 테크 주식들을 많이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우선 10월 31일 날 에이펙까지는 한 15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에이펙을 앞두고 굉장히 저는 미국과 중국의 설전이 좀 심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만나서는 뭐 악수하고 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치 못한 기싸움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갈등의 뉴스들이 조정에 좀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이제 조정이 좀 의미 있게 좀 나왔었고 하루 동안. 하지만 펀더멘탈은 너무나 좋다. 사실 제가 오늘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벤처 캐피탈 업계에 있는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뭐 그분의 이제 미국 주식을 제가 운영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더 늘리자. 시월 말에 에이펙 전후로 해서 미국 주식 진짜 많이 늘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분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묻죠.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같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같이 한국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AI의 리딩 기업들이 과연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를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예측치가 뭐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뭐 적게는 한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틀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테슬라의 FSD가 과연 얼마를 벌어낼 것인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필두로 한 LMM 모델이 얼마를 벌어낼 것인가. 또는 메타의 LMM 모델과 그게 하드웨어화되는 이 스마트 글라스가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낼 것인가. 이거를 앉아서 계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산업혁명의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것은 민간 기업을 필두로 해서 그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선순환되는 사이클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월 에이펙 전후로 해서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조정은 사야 되는 매수의 기회 구간으로 활용하심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오픈 AI가 갑작스럽게 이 생태계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을 한번 경험을 했었던 뭐 시장의 참여자분들이나 또는 닷컴 버블을 공부했었던 참여자분들은 지금의 이 오픈 AI의 어떤 행보 자체가 이게 약간의 이제 어떤 버블의 형태로 가는 듯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지금 최근에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닷컴 버블을 지금과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닷컴 버블 때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필두로 한 뭐 웹 2.0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3.0이라고 하니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이용했던 거는 뭐 인터넷 전화기, 뭐 그리고 PC 통신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넷스케이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도 뭐 의미 있는 검색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무료였고요. 전화기도 무료, 인터넷 전화 무료, 넷스케이프 무료. 뭐 기업단에서 사실 여러 뭐 인터넷망을 늘려가고 투자는 하지만 벌어들이는 그에 따른 이익이 적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형 자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기대감만을 갖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버블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이익으로 바로 지금 귀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체가 있는 산업혁명의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버블에 대한 논쟁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AI 기술을 갖고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월가 애널리스트조차도 어느 정도를 벌어들일까가 상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좀 쉬운 사례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그 FSD 자율주행을 로봇택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몇 번 타보면 이제는 택시 기사가 있는 우버를 못 타요. 그래요?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웨이모 타고 로봇택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이 있는 유인 자동차를 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분께서 하와이를 놀러 가거나 광물 놀러 가면 거기 이제 FSD가 가능하니까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다. 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네. 예. 그러니까 처음 타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중국이나 뭐 미국에 가서 그 자율주행들을 경험해 보면은 처음에는 무서워해요. 그렇지. 이게 부딪히지 않을까, 예. 사고 나지 않을까 예, 예. 무서워하는데 3일차, 4일차, 일주일차 되면은 그냥 잡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차에서 잠이 잘 옵니까? 일정한 진동이 있고 예, 예. 잠이 잘 오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사람이 그 운전하는 유인 자동차를 오히려 더 불편해하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의 FSD 14 버전을 쓴 사람들은 예. 내가 운전하는 게 더 불안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 오히려 훨씬 FS를 안전하다. 많이 활용해 본 사람들은 예. 내가 운전하는 게 더 불안한데? 아. 실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운전을 잘한다를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예. 그게 정말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어.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많은 사각지대 그리고 언제나 그 뺏기지 않는 주의력을 갖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자체만 보더라도 인간보다 훨씬 그 높은 수준의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를 벌어들일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발표들도 테크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과정을 산업혁명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뭐 근거 자료들은 제가 뒤에서 뭐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얘기하시는 저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죠? 구글 좋아하시잖아요. 예. 뭐 저도 구글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하이파이브 할 뻔했습니다. 지금. 지금 제 업무에서 구글 LLM이 없는 업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요, 이제. 네, 할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명확히 AI에 대한 그 스테이지는 계속 온고잉 하게 하고 있고 그 온고잉 하는 과정이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추정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까지도 벌어들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오늘 정말 뭐 1시간짜리 분량일 것 같은데 좀 먼저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를 좀 담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가 빅테크 하게 되면 뭐 엔비디아가 요번에 좀 빠졌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엔비디아 천하였던 이 세계가 일부 조정이 좀 있으려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얻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리냐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은 우리 AI가 다 무너지는 거다. 엔비디아는 AI와 같이 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봐야 된다. 또는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연말에 있을 휴머노이드 이벤트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또는 엔비디아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알파벳 이거 뭐 AI 시대에 데이터가 생명인데 알파벳 같은 기업이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지금 치고 올라오는 여러 기업들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나 AMD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는 것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서 가지고 갈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1위 기업을 봐야 되고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크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많이 편하게 사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안 팔고 안 흔들리고 가져갈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쉽죠.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이슈가 되니까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나 상급지 사면 됩니다. 한강 주변은 정해진 수요가 많은 한정적인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리딩하는 기업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이 끊기지 않는 기업을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가 히트맵을 만약에 본다면 좀 땅덩어리가 넓은 기업을 사야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땅덩어리가 넓은 마켓캡이 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산업을 리딩하고 있다는 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버블 논란보다 더 무서운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미 로봇이 산업 현장에 지금 투입되기 가장 그 선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는 사람이 굉장히 좀 고되게 일해야 되고 오랜 시간 뭐 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부상도 많은 지역이죠. 그런 곳에 이제 로봇이 먼저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협동 로봇이 분류하고 분류하고 물건을 옮깁니다. 그 V4
지난 버전까지의 대당 가격이 예. 한 15만 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15만 불. 한 2억 원 정도 하는 거죠. V5가 내년에 나옵니다. 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 15억. 예, 15만 불이었던 15만 가격이 이제 그래도 네. 싸지더라도 뭐 조금 싸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네. 예. 내년엔 7만 5천 불 됩니다. 절반 가격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1억이에요. 아, 근데 그 1억을 투자해서 연봉을 주고 예. 로봇을 고용했더니 예. 24시간 일하네?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2시간을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1억으로 그 두 바퀴 돌리기 때문에 24시간 돌리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연봉 5천짜리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런 지금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굉장히 빨리 우리 생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예.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이제 가정용 로봇을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산업 현장에는 예. 지금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우리가 페이를 해야 되는 지불 가격도 예. 연봉 1억 수준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한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되니까 10만 불이 넘어가니까 예. 실질적으로 7만 5천 불로 한 사람을 24시간 고용할 수 있는 그러네요. 비용이다. 그러네요. 이게 생산성의 혁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지금 상황들은 비용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가 R&D이고 예. 그리고 인력 비용이지 인건비,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R&D는 LMM이 다 데이터에 대한 스터디는 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지금 줄여도 충분히 생산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마진율이 지금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로스 마진이나 예. RO이나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지금 대대적으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근데 이제 구간입니다. 그런 생산성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빅테크에 한정돼 있고 현금 흐름이 좋은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도 약간의 쏠렸다 표현을 좀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이러한 부분에 따른 수요가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나쁘게 볼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뭐 불을 발견하고 나서 그 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부족들이나 지역들이 번성을 했고 그리고 뭐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예, 예. 영국의 일부 기업들이 산업 혁신을 일으켰고 에너지를 잘 다룰 수 있는 증기기관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인터넷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리고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주자만이 지금은 승자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와 다르지 않은데 예, 예. 왜 지금을 꼭 다르게 봐야 되냐.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예. 저희가 화성에 가겠죠? 가겠죠. 가겠죠. 네. 이미 네. 이미 UFO도 믿으시고. UFO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그만큼 기술이 발전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일부 많은 이제 뭐 좀 담아가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좀 네. 취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사실 조정이 뭐 에이펙 전후로 해서까지 뭐 1, 2주 더 연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지금 당장 올라도 저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이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조정의 기간을 저는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에이펙 전후로는 어쨌거나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합의점은 좀 도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에이펙 전후로 해서 해외 주식을 늘려나가는 거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장님께서 사실 미국 주식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양분화되고 있고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를 조금씩 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의 빅테크도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에 AI를 예.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애석하게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미국, 중국, 두 나라? 미국.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사실 제가 자꾸 부동산 투자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 지역에 가서 조그만한 거 막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예.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강남 한 채. 좀 그렇지만 예. 강남은 그냥 한 채.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무한정 있다. 그러면 그냥 반포, 그 다음도 반포, 그 다음도 반포를 사는 게 맞아요. 그래요? 맞죠. 계속해서 상급지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지금 산업혁명 구간이 명확하고 그 혁명을 리딩해가는 기업이 예.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 포커싱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도 AI의 버블은 저는 당연히 오지 않았고 그럼 버블 언제 논할 수 있어? 라고 보면은 뭐 뒤에 자료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2028년 정도
2028년. 네, 28년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 리딩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는 대부분 회사채예요. 나를 믿고 채권 발행해줘. 나 그러면은 AI 산업으로 이 정도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어라고 채권 발행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은행에서 잘 안 빌려줘요. 예. 왜요? 무형자산이니까요.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이니까. 예. 제조업 시기에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죠. 아. 예를 들어서 공장을 담보해서 예, 예. 또는 물건을 담보해서 또는 매출 채권을 담보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해 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미국 기업들은 회사채로 조달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회사채의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죠. 스프레드가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10년물과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0.7, 뭐 0. 네, 최저치로 와 있습니다. 예, 최저치로 와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채권을 발행한 미국 기업들의 상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렇죠. 원금 안 떼일 것 같고 충분히 이익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시장이 굉장히 차분한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리버레이션 데이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콜을 굉장히 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힐드 예, 시장을 이야기를 해요. 미국 기업이 전혀 훼손이 없는데 이익력이 훼손이 없는데 왜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도 미국의 기업을 보면은 지금은 왜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왜 올라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 예.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AI의 비즈니스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 산업에 대한 그 변혁의 과정을 굉장히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미중 무역 갈등, 관세 100% 얘기가 나왔을 때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조정이 물론 빌미를 약간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좀 과열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S&P 500 PER이 23배, 24배면은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었고 과거에 그런 어떤 23배, 4배 정도가 되면은 일부 소위 얘기하면은 강세장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 있었고, 예, 과거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지금의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현재도 지금 23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또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깨고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부장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의 이 과거의 어떤 잣대로 보고 있는 요 밸류에이션 측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기업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예. 과거랑 똑같나요? 다르죠. 다르죠. 네. 지금 AI를 무기로 해서 테크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의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도 자체도 다르고. 네, 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당연하거니와 인생을 걸고 지금 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제가 버블이 만약에 올 수 있다고 하는 2028년은 뭐냐면 그 회사채의 만기가 2028년, 27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캐펙스 투자를 많이 늘렸는데 네. 28년에 뭔가 회수하는 양이 적어서 그 회사채 많이 찍어낸 투자한 것들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좀 버블 논쟁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핵심은 감익입니다. 기업이 감익되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냐 그럼 그 증액되는 기울기는 얼마나 가파른가 지금 굉장히 가파 그러니까 성장률, 네. 성장률이라고 봐야겠네요. 연평균 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모델 Y 이제 스탠다드 버전이 이제 나왔지만 네. 더 저렴한 버전이 나올 거예요. 언박싱, 그러니까 마치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블록을 만들듯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해 공장에서 더 저렴한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스트도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이에요. 생산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비용은 코스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의 혁신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반문을 하고 싶고요.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네. 볼까요? 아마 많이 보셨을 만한 차트입니다. 흰색 선이 토탈 잡 오프닝이에요. 챗 GPT가 릴리즈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신규 일자리, 잡 오프닝은 줄어들고 있어요. 쭉쭉쭉쭉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S&P 500의 주가는 오르죠. 저 얘기는 실적을 기반으로 올랐으니까 이익은 좋아지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사람을 덜 쓰고도
2명 쓸 거, 3명 쓸 거, 1명 쓰고도 이익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차트도 한번 볼까요? 노동 수요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거의 플랫합니다. 거의 4개년 동안 미국의 노동 수요는 사람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어 GDP 오르는 거 보세요. 민간 소비와 투자를 통해서 코어 GDP는 8%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선 차트와 똑같죠. 함의하는 점이. 그러네요. 사람이 덜 써도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를 성장이 예. 더 나와. 그러니까 흔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뭔가 노동 지표가 좋지 않은데 뭔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장률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덜 쓰고도.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 안 하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조립하고 저기서 조립하고 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났고 증기기관이 없었는데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뭐 이동거리에 대한 혁신이나 시간의 혁신이나 또 물류의 혁신이 일어났고 지금 AI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의 버블은 감히 버블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어렵다. 네, 지금은 오히려 더 AI의 지금 혁신에 주목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몰두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러한 혁신의 과정들은 항상 선형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범피하게 올라요. 올랐다 내렸다 이런 뭐 지난 금요일 같은 다혈되면 좀 네, 우려가 그 정도 되고 예. 나오고요. 그럴 때 항상 레버리지를 쓰시는 거는 이럴 때 굉장히 좀 위험하죠. 해요. 예, 예. 그래서 AMD 숏 ETF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30% 올랐으니까 3배 ETF는 제로예요. 그러네요. 그 상장 폐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건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하고 예. 지금 미국의 AI를 리딩하는 기업에 정말 본주를 차곡차곡 포트폴리오 담아가는 게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결국에 AI는 미국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결국에 무역 분쟁의 관세의 시발점은 AI 때문이에요. AI 때문이죠. AI를 가지려고 관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한 비중이 70% 그리고 중국의 또 AI를 리딩하는 기업의 또 한 30% 정도 이렇게 배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드리자면 예. 전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에이펙 이전에 여러 가지 또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는 그 미중 간의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전후로 해서 26년을 먼저 준비하는 게 저는 아주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 자체가 정말 에이펙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도 하지만은 2026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 안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관세 어떤 정책에 대한 글로벌 충격 이후에 뭐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트럼프의 메시지가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을 때 일정 부분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 전까지는 신나게 싸워도 돼요. 만나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실무진 논의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펙 이전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제도 뭐 식용유 안 산다 그래가지고 시총에 뭐 우리나라 치면 600조 원이 날라갔거든요. 네. 마지막에 식용유 때문에 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치적 이벤트 앞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에이펙 전후로는 뭐 거의 다가온 그리고 에이펙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해외 주식을 좀 늘릴 필요는 있지만 미국 일변도보다는 결국에 미국 70%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리딩 기업들 30%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희 또 부장님께서 예전에 한번 우리 카바나라는 기업을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맞습니다. 완전히 그 중고차 시장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전환하고 혁신적인 어떤 방향성.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기업이 뭐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에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약간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헤이딜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중고차 커머스 플랫폼 압도적 1위예요. 내 차를 온라인으로 파는 마켓시어가 8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헤이딜러라는 서비스를 하는 P&D 컴퍼니라는 곳이에요. P&D. 기어봉 P&D.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있고요. 이 헤이딜러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상장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시가총 얼마요? 1조? 네, 1조 원 이상으로 내년 말이나 27년도 상반기에는 데뷔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증권사의 그 IPO를 위한 제안서들을 발송을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근데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카바나인데 카바나가 한 2년 사이에 100배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카바나와 헤이딜러를 말씀드리면서 헤이딜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신규 상장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예. 그만큼 이 중고차 시장이 우리나라 커머스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의류 시장이고요. 자동차 시장. 네. 그 다음으로 큰 게 이제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 이후에 뭔가 이 유통 과정을 비대면화하고 온라인화하고 플랫폼화하는데 굉장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저는 PR&D 컴퍼니 헤이딜러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비상장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성장성이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프록시를 미국의 카바나라고 하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헤이딜러의 이 상장 추진 소식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되고 또 FOMC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10월 달에 또 한동훈 부장님과 함께 수요일마다 이러한 어떠한 관점, 인사이트,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그런 부분을 또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NH투자증권의 한동훈 부장님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뒤에 숨겨진 썰을 풀어보는 시간 투썰플레이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AI가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시장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가운데 빅베어 AI 홀딩스가요, 또 한 명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지난 월요일 국방기술기업 T세컨드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후 주가가 16%나 급등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AI 혁신을 이루겠다며 2017년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 차관 출신인 레지 브라더스가 빅베어 AI를 창업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시작한 건데요. 군사작전 최적화, 그리고 위협 감지, 공급망 관리 등 여러 성과를 보였지만 그중에도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이 군사작전에서 핵심 경쟁력이 됐습니다. AI가 전장의 지휘관에게 최적의 판단을 제시하는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빅베어 AI가 가진 플랫폼과 분석 엔진이 팔란티어 고담, 즉 미국 국방부의 대테러 분석가가 사용하는 정보 분석 플랫폼의 축소형 모델과 가깝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거시적 의사결정 체계라면 빅베어 AI는 실시간 현장형 전투 AI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향후 양자 AI를 기반한 실시간 예측 전장 분석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위에 있는 점을 꼽자면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현장에서도 기술을 실행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장주인 만큼 국방과 보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계약 잔고는 3억 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0%나 성장했는데요. 또 미국 국방부 등에서 엣지 예측 AI를 수행 중이고 시장에서는 국방 디지털 전환과 엣지 전술 AI 수요 확대의 수혜주로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 좀 실적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또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가 협약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듣는 걸 넘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비디오 팟캐스트를 공개합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시작될 예정인데요. 스포티파이 스튜디오랑 스포티파이가 인수한 미디어 기업 더 링거가 스포츠, 문화, 범죄 팟캐스트가 넷플릭스에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스포티파이에서만 보던 영상 팟캐스트를 이제 넷플릭스 앱으로도 바로 시청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스포티파이가 수년간 팟캐스트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수입이 기대만큼 안 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Z세대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한다는 점을 착안해 비디오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스포티파이에만 43만 개 비디오 팟캐스트가 있고 영상을 소비하는 속도가 오디오보다 무려 20배는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 두 기업의 수익 분배나 광고 계약 조건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스포티파이로서는 영상을 통해 광고와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또 넷플릭스는 새로운 콘텐츠 카테고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의 융합이 앞으로 뉴노멀 시장의 또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투썰플레이스의 캐스터 박민지였고요. 계속해서 프리마켓 뉴욕 시청해 주시죠.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의 협업.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또 협업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컨텐츠가, 또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또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뉴욕 2부는요, 또 새로운 분을 모셔서, 저희가 또 한번 탈탈 털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 박승진 실장님 모시고, 프리마켓 뉴욕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또 뉴스와 종목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저 최보아 앵커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뉴욕이 좋아서 프리마켓 뉴욕은 항상 좋고 프리마켓이 좋은 거죠. 예. 저희는 항상 좋아요. 우리는 주식이 빠져도 좋고 네. 예, 올라도 좋고 항상 우리는 뭐 즐겁기 때문에 항상 분위기가 좋은데 실장님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뭐 저희가 분위기는 항상 이게 버블론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지금 요즘에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예. 사실 그게 크게 신경 써야 되나 싶긴 합니다. 오히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게 사실 그 누울 자리에서 누웠던 거고 이게 딱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이 변수들이 나오면서 이제 빌미를 좀 제공하긴 했는데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사실 맞을 자리긴 했습니다. 이게 맞을 저희가- 자리였어요? 네, 맞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뿅망치로 맞아야 될 자리였죠. 그렇죠. 예, 예. 내려가라고 한번 때려줄 수 있는 어. 그런 수준이었고요. 예. 이게 저희가 지금 한 2020년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이게 사실 PR 레벨들이 다 전체로 올라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보면은 S&P 500은 22.5배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더 높게 27.5배에서 지금 계속 저항선을 걸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딱 그 숫자들을 보면은 S&P 500이 22.8을 넘어갔었고 그리고 저기 나스닥은 27.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살짝 올라갔었죠.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은 뭐 다들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거기다 PR까지 고점에 딱 오니까 거기서 무역 분쟁 하나 터져주니까 바로 이렇게 때려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은 고점, 약간 과열되어 있었던 밸류에이션에서 약간 빌미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또 APEC 정상회담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일부 갈등이 조금 불거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 약간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 지금 프리마켓 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네.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네. 실장님께 한번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리마켓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속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속보 우리 최보아 앵커가 없으면 저희가 전혀 전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랑 그래서- 데자뷰 같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실적 발표의 모든 속보는 최보아 앵커가 할 거기 때문에 자, 네, 지금도 지금. 자, 원샷으로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까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 뭐 어쨌든 예. 어제 제가 은행주들의 실적 나오는 대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속보니까요. 사실 어떤 방송에서도 아직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차례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급하게 전해드리는 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그리고 PNC 파이낸셜, 그리고 싱크로니 파이낸셜까지 이렇게 네 종목 일단 먼저 짚어드리려고 해요. ASML 같은 경우는 브리핑 분량이 길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방금 실적이 나온 요 네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 네 종목 다 3분기 실적이다라는 점은 좀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보겠습니다. EPS는 1달러 6센트, 매출은 280억 9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추이를 보시면 프리마켓에서 5% 가깝게 급등 중에 있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은행주들의 실적을 전해드릴 때 주가 추이는
전년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좋은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CNBC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좀 내놨는데요. 역시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주 좋은 호실적을 내놨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4%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까지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3분기 실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EPS는 2달러 80센트, 매출 같은 경우는 182억 2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나 지금 프리마켓에서 프리마켓 자체가 좀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4% 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CNBC에서 속보로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네. 마진 같은 경우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기사에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총 24%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점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NC 파이낸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또 다른 은행이죠. EPS는 4달러 35센트, 매출은 59억 2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를 보시면 지금은 일정 부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정보가 더 업데이트 돼 봐야 저희가 자세한 이런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주가는 잘 나왔지만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는 약간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업으로는 어디 갔을까요? 싱크로니 파이낸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사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해외 바이백을 좀 주로 하는 업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2달러 86센트, 매출은 38억 2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싱크로니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주가는 지금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1%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까지 개장 전에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예.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조금 안 좋게 나와도 그냥 분위기가 조금 성장주 위주로 좀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라서 조금 시장이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프리마켓 뉴욕 중간에 속보가 나오게 되면 또 저희가 전달을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최보 앵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뉴스를 또 빠르게 봐야 될 텐데 오늘 같이 또 뉴스가 많은 날 많았죠. 오늘 너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네. 순차적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오프닝을 또 뺏겨서 이 서운한 마음에 예. 키워드로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오늘 가져왔는데 바로 오프닝을 열 때 첫 번째는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핑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변동성 쪽으로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겠죠. 이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무역 갈등과 3분기 어닝 시즌이 겹치면서 장중 큰 등락을 보였습니다. 한편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에서는 고용과 또 인플레이션 전망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고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증시는 미중 갈등의 그런 방향성 속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고용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균형을 잘 잡고 싶어하는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결국에는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인데 그 이면에는 또 경제 지표를 통한 FMC를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중소형 작은 기업들도 여기저기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과거에 많이 눌려 있었던 이런 작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빅테크들보다 많이 튀어오르니까 지금 약간의 수급 이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비율을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욕심하고 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대치만큼의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차별화가 좀 너무 많이 심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갈론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 또 이게 갈롬 가는데 또 되게 많은 부분들이 갈롬들이 또 테크 쪽에 또 연결돼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맞아요. 쪽들이 많고요. 예. 사실 이게 유동성이 골고루 퍼져나가는 과정이면 사실 이게 중소형주가 확 튀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 이 금리 인하의 연속성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이 좀 의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다른 거는 다 좋아하면서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관세죠.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고 네. 이게 지금 어제 파월 의장 또 얘기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고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 좀 좋게 해석했던 부분들은 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관세를 전제 조건으로 인플레이션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관세 정책이 치워지면은 인플레이션 없어질 것 같은데 관세 남아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라는 게 부과가 됐어. 네. 그러니까 관세 수입이 있어. 있다는 얘기는 부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럼 그 부과가 됐던 자체가 기업이 품고 있는 게 다 뻔히 다 보이는데 연준이 봤을 때 야, 니네들이 다 지금 품고 있구나. 언제 내놓을 거야, 그거.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그냥 앞에서 얘네 패가 뭔지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패를 빨리 내놔야 되는데 다 이게 가지고만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게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그래서 시장도 그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당장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금리 인하 비율을 조금씩 넣고 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못 넣는 배경은 이게 사실 저희가 9월 FMC 때 점도표에서도 봤다시피 2020년이나 27년은 이게 수직으로 점이 쭉쭉쭉 엄청 높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세로로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마이런 혼자 저기 밑에 있고 나머지는 다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소형주가 전체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가는 분위기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지 않나. 예,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다 막 확 또 오르는 시장이면은 거의 막바질까요? 뭐 보통 저희가 버블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그런 사례들을 어. 봤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글로벌 유동성이 적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기조들을 이제 각국의 정책 기조들 보면은 사실 이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길게 가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건 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생각을 또 깊이 하면서 또 이야기를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좀 빠르게 하나 좀 보시죠. 사실 이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최근에 어쨌든 이 셧다운 사태도 조금 길어지고 있기는 한데 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잘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데이터 공백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미국이 이렇게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타국의 입장에서는 뭐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흰개미를 갉아먹는다라고 하면서 좀 흰개미가 갉아먹는 게 흰개미가 어떤 누구예요? 흰개미가 이렇게 나무를 갉아먹을 때 처음에는 이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갉아먹다가 나무가 이렇게 부식이 된다라는 뜻으로 뭐 데이터 공백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반응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그 셧다운 같은 경우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협상의 영역에 있는 거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인기 있을 만한 정책들은 다 깎아버리겠다 이거인 거고 사실 이거 보면은 내년 11월 3일에 이제 그 중간선거를 놓고선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로 인해서 말씀하신 흰개미들이 이제 나무 깎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은 거기서는 또 슬쩍 발 뺄 겁니다. 사실 저희 주말에 중국이랑 할 때도 봤던 것처럼 이게 정치와 협상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트럼프는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보여줬고 그리고 또 사실 셧다운을 저희가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들 이후에 이게 사실 경제의 임팩트가 정말로 얼마나 컸느냐를 분명히 저희가 다 경험을 했던 거고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했던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시장을 좀 보고 경제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민간 지표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족하셨어요? 네, 만족합니다. 만족 안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 하나 빠르게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화제가 있었던 종목 쪽으로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오라클 쪽으로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AI 시장에서의 좀 공격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 전 오픈 AI와의 이런 대규모 계약 발표 이후 주가가 40% 넘게 크게 뛰었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좀 살펴봤더니 걱정하는 분위기도 역시나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이유로 봤을 때 오픈 AI에 너무나 의존하는 거 아니냐. AI 칩 임대 산업에 대해서는 마진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의문점도 사실 남겨볼 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오라클의 신임 공동 CEO들이 이렇게 나서서 발언을 직접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엔비디아 칩을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ERP, 그리고 HR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통합해서 어플라이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칩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또 AI를 실제로 쓰게 만드는 회사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여기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마진이 좀 낮아 보여도 AI 서비스 사용량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고수익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 교묘하게 이런 말을 또 숨겼어요. 이 당분간은 좀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채 비율이 오라클 쪽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나타나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단기적인 데는 또 언급이 없었잖아요. 오라클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오라클의 방향성. 옛날 젠슨항 CEO가 그런 말을 했죠. 원래 처음 시작하는 것들은 원래 처음에는 돈이 안 된다. 그래도 기다리는 자에게 나중에 돈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기다리면 뭐 그런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다리다가 똥 되는 경우도 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시작이신 건가요, 우리? 자,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때 물론 이제 오라클도 묵은지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제 굴지의 빅테크이기 때문에 뭐 물론 과거 오픈 AI와 어떤 협업을 하기 전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긴 했습니다. 클라우드의 어떤 점유율도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과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어떤 3대 그 기업 진짜 공룡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들에 비하면 약 한 4% 정도 점유율. 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사실상은 많이 이제 집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AI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 그러니까 우리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부채를 우리가 과하게 내더라도 빨리 이 패권을 좀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점유율이 4위든 5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빨리 다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간극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야 지금 돈이 잘 안 돌고 있는데 오픈 AI가 돈을 안 벌고 있는데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엮여 있는 그러함보다도 오픈 AI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근데 그 안에 엮여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다 보면 엄청난 강한 기업들이에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생태계가 견고하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물론 오픈 AI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근데 오픈 AI가 약간 어떻게 보면 거의 주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 AI도 비영리 기업인데 그 비영리로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한 20% 남짓 돼요. 나머지 80%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고 뭐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고 일부 많은 기업들이 자잘하게 또 이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영리 기업을 바꾸게 된다면 그냥 바꾸려고 막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싸우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 영리 기업으로 넘어가게 돼서 뭐 IPO 상장을 한다든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픈 AI가? 그때 이제 실장님이 계속 나오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실장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 지금 AI 생태계. 그 생태계는 사실 뭐 저는 이게 어제 또 보면은 그 BOE에서 항상 이제 얼마다 나오는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 또 나왔는데 예. 이게 10월달 그 서베이 보면은 AI 버블로 지금 버블로 보고 있는 그 매니저들의 비중이 5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9월달에 41%였는데 갑자기 이제 과반 넘어가지고 확 올라왔고요. 뭐 사실 아무래도 이게 뭐 심리가 들어가는 서베이다 보니까 물론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또 시장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응답 비중이 높아졌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사이클들은 아직 뭐 지금 뭐 어제 뭐 얼마트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 이게 영역 확장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 보면은 아직 수익을 낼 때까지 지금 이게 파일을 계속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 선점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은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저희가 서베이들 보면 플리마켓 같은 데서 서베이 보면은 이게 가장 좋은 AI 모델 플랫폼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서베이 같은 항목들 보면은 제미나이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은 보면은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은 80%는 오픈 AI가 먹고 있습니다. 챗GPT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점 효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주변에 저희도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솔직히 얘기해서 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재미나이 쓰잖아요 다. 전 챗GPT 써요. 핸드폰 보여드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자, 요거 편집해 주세요. 근데 이 선점 효과 약간 좀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인식이 강하게 박힌 것부터 약간 아. 쓰기 시작하니까 실장님 못 썼어요? 저는 둘 다 쓰는데 둘 다 써요? 둘 다 더 자주 쓰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섞어 쓰는데 GPT를 좀 더 편하게 쓰는 배경은 제가 그동안 먼저 이게 학습해 놓은 설정해 놓은 아. 그거의 패턴이 얘가 그렇지. 더 먹어 있습니다. 이미. 맞아요. 예, 이게 이미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급하면은 얘부터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들 좀. 근데 저 실장님께 궁금한 게 그 서베이에서 버블론이 뭐 54%, 57%까지 올랐다 하셨잖아요. 실장님은 어디에 투표하셨나요? 그분들은 쇼친 미국에. 사람들이야, 쇼친 사람들. 네. 그분들은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고 그 저희는 사실 근데 그러면은 51%까지 올라갔다고 하셨으면 반대로 또 49%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좀 버블이 아닌데 그 와중에 실패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좀 실패작들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묵은지가 될 수도 있고 실패는 진짜로 망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 안에서 이제 뭐 네. 지금 계속 경쟁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안에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마켓시어를 굉장히 또 되게 딱 단단하게 가져가는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네. 경쟁자 나오면 뭐 지금처럼 주가 조정이 좀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영역을 완전히 다 뺏길 거냐, 이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이랑 마켓시어 뺏기는 부분이랑 이걸 계산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 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뭐 지금 반도체 이 테크 쪽에서 이슈가 아니고 에너지 확보에 대한 문제들, 얘가 지금 못 받쳐줘가지고 이 지금 테크 기업들이 제대로 워킹을 못할 가능성들에 대한 맞아요. 부분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즉 거기서 그게 가장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 예. AI 강세장에 있어서. 네. 예. 이게 뭐 사실 작년에 보면 또 비만 치료제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매출 워낙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또 못 맞춰가지고 맞아요. 급하게 생산을 또 늘리고 네. 이런 과정들에서 잠깐 또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런 정도 수준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 비만 치료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조금 다르게 가지만 예. 지금 그 영역까지는 뭐 사실 이 AI가 좀 거기까지 가기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그림 정도를 좀 불확실성 요인들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금 어찌 보면은 가장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고 있는 리스크. 그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서는 이제 히토리나 광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뭐 MP 머티리얼스나 이러한 뭐 작은 뭐 USA 레어스인가요? 예, 뭐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막 빵빵빵 튀어 올라오고 있고. 네. 또 방금 말씀하셨던 전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지어놓고 막 플랜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거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전력은 지금 너희들 플랜을 제대로 안 세우고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뭐 뉴스케일이나 네. 뭐 오클로나 뭐 여러 아니면 그 외에 일부 뭐 원자력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막 빵빵빵빵 튀어 올라오고 있고 어느 부분을 뭐 실장님께서는 네. 지금의 이 플레이어들 중에 네. 야 이거는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제가 언급드린 거 외에도 혹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사실 신재생 쪽으로 가긴 해야 될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 예, 결국에 태양광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뭐 하기 위쪽으로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비용이나 사실 이 사용할 수 있는 예. 이 입지나 그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격 효율성이죠. 가격 예, 효율성 예. 측면에서는 이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겠지만 예.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책적으로 이게 좀 길게 끌고 가는 부분에서는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신생 쪽으로 가는 게 비용적인 맞진 않나. 측면에서. 예,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많이 보시고 ESS랑 어차피 같이 가야 연결,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조금 더 짧은 시계열에서 뭐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SMR이나 뭐 이런 예, 것들도 예, 많이 예. 부각이 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면은 뭐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가야 되지 되고 않을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그 정책을 미룰까요? 트럼프가 끝나면요. 끝나야 된다고? 긴 끝날 때까지 방향성이요. 장기적으로 보라고 다음 스텝을 아,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스텝은요 3년 반 뒤입니다. 네. 그 정도 다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뉴스를 좀 보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텐데
뉴스가 종목을 봐야 되겠죠? 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예. 저희가 방송에서 장전에 나온 은행주들의 실적을 다 짚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뭐 지금 제 화면 띄워주시면 JP모간, 뭐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블랙록, 시티그룹까지 모두 3분기 EPS와 매출이 좋네. 예상치를 비트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주가의 상단은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그 이유라고 한다면 뭐 사실 은행주들의 호실적이긴 하지만 재미가 그런- 없어요.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시장에 더 만연해 있었다. 그러한 뭔가 공포감들이 이런 은행주들의 호실적을 잠식시킬 만큼 더 시장에서 더 큰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뭐 이런 요인도 당연히 있겠고요.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동안 네.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사람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사실 금융주들 너희들 뭐 이자 벌어가지고 얼마나 성장하겠니? 많이 성장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 다른 시장을 대변해서? 다른 기업들은 아, 내가 아. 너한테 300조 투자할게, 아, 네. 200조 투자할게 이러고 있잖아 아, 지금. 그럼 지금 이게 박 팀장님이 아니라 시장을 대변하는 영혼이 그렇죠. 지금 저는 얘기를 시장에 해주는 지금 거죠? 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조 원 투자할게, 300조 원 투자할게 하니까 이런 지금 이자 몇 퍼센트 가지고는 이제 아니란다 시장아. 죄송해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을 좀 못 느끼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이런 있겠죠. 생각이 좀 드는 뭐 거 그리고 같아요. 너무 예. 높아진 것 같아요.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낙관론들이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정작 나왔을 때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뭐 어쨌든 주가 추이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한다면 예. 뭐 간밤 정규장 마감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JP모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1%에서 2%대 하락을 좀 했고요. 블랙록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얼른 화면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 3% 그리고 역시나 3.8%, 4% 가깝게 상승권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게 바로 웰스파고다라고 웰스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별 이슈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M&A를 자문하거나 주관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챙겼다고 해요. 순이익이 전년비 40% 정도 늘었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의 M&A 소식을 좀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피를 좀 챙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장 많이 뛰어올랐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4분기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또 은행에게 가장 중요한 중기 재무 지표인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도 기존 목표치였던 15%보다 훨씬 더 높아진 17%에서 18%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웰스파고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니까요. 어제의 승자는 진정한 승자는 웰스파고였다라고 좀 웰스파고였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또 할까요? 예, 예. 네, 이번에는 바로 뭐 은행주 얘기니까 이어서 좋아요, 해보도록 좋아요. 할게요. JP모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셨을 거예요. JP모간이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2% 가깝게 떨어진 데에 대해서 뭐 회의감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JP모간은 미국의 중고차 대출 업체인 트라이컬러의 파산과 관련된 손실 약 1억 7천만 달러를 3분기에 반영을 하면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이날 열렸던 어닝콜을 통해서 이 트라이컬러 그리고 미국 중저가 자동차 부품 업체인 퍼스트 브랜즈의 파산에 대해서 이 바퀴벌레를 한 마리를 보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강력한 표현까지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신용시장 전반에 과열을 좀 경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바퀴벌레라고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산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있다. 왜냐하면 제이미 다이먼이 사실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예. 말씀을 드렸죠. 이 손실 금액이 이번 3분기 실적에 잡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뒤에 가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도 하나 더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좀 기다리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이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의 신용시장은 왜 웃으시죠? 기다려야 된다 해서 좀 기다리셔야죠. 답답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성격지 기다릴게요. 빠르시네. 예, 예. 한국인들은 빠르지만 우리는 미국 시장 하니까요. 미국인들처럼 좀 느긋하게 가봅시다. 네, 다이먼 CEO는 신용시장은 2010년 이후 약 10년 넘게 강세장을 이어왔다며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신용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트라이컬러 관련 이슈는 JP모간 측에서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재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이먼 CEO는 우리의 아주 훌륭한 순간까지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적으로 많이 긁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좀 하자면.
여기서 트라이컬러와 퍼스트 브랜드는 모두 소비자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이 고위험 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인데요. 이 퍼스트 브랜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중저가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을 좀 했고요. 지난 9월에는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고차 대출업체인 트라이컬러는 신용 점수가 낮은 이민자 그리고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차량 판매 또는 할부 금융을 제공하는 곳이었는데요. 공격적인 대출 확대로 회사 구조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 미국의 중고차 그리고 중저가 차량의 큰 축을 담당했던 두 기업의 도산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신용시장에까지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자동차나 소비자 대출 또 부문 익스포저까지 축소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고 하죠. 특히 퍼스트 브랜드의 경우에는 부도 과정에서 23억 달러가 증발했다는 내부자 고발이 나오면서 현재 미국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월가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신용시장 전반의 위험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CFO 마틴 스몰은 차입자들의 신용 상태는 양호하며 공동 대출 시장의 부도율도 낮아지고 있고 현재 보고된 사례들은 특정 업종의 특수적인 케이스에 불과하다라고 일축을 했다고 하고요. 시티그룹의 마크 메이슨 CFO도 최근 트라이컬러나 퍼스트 브랜드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은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CFO 데니스 콜먼도 일괄된 심사 기준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고 자산은 트라이컬러나 퍼스트 브랜드 채권에는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프리스와 UBS 등 일부 투자은행들은 퍼스트 브랜드와 관련된 일부 노출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켰다라고 합니다. 예. 이 마무리를 다이먼 CEO의 멘트로 좀 해보자면 이번 사태가 전체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뜻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이 분명히 신용시장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며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더 많은 신용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강조를 했다고 해요. 사실 많은 투자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뭐 제이미 다이먼 CEO가 말하는 바는 좀 과열된 우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브리핑에서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사실 그 은행들도 다 이번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말도 다 믿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소비자, 투자자들의 그런 의견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뭐 실제로 트라이컬러고 이후 퍼스트 브랜드의 그런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퍼스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 미 법무부의 그런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부적인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형 일부 뭐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먼 CEO는 조금 우려 섞인. 근데 이게 사실 기업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신용시장 전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다. 그 제이미 다이먼 분은 사실 한 30년 동안 계속 우려만 계속 하셔가지고 무지하게 우려 먹었거든요. 사람이 지금. 롱돌이처럼 너무 기쁘게만 살면 안 돼요. 데뷔를 좀 미리미리 해야죠. 데뷔만 30년째 하시니까 뭐 언제까지 데뷔를 해야 되나. 데뷔해서 나쁠 건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기 침체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쁠 건 없잖아요. 나쁠 건 없는데 아니야. 사실 없는데. 나쁠 거가 없을 때의 분위기가 있고 우리가 지금의 이런 유동성 장세를 즐겨야 할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솔직히 저 정도면은 그냥 컨셉이라서 컨셉이죠? 거의 그냥 코스프레죠? 코스프레. 그렇죠. 약간 피해자 그렇죠. 코스프레 같은 거예요? 컨셉이시고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유동성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확산의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조금 좀 배가 좀 있지 않나 억제가 싶은데. 있죠. 예, 사실 좀 금리 인하 시기 때 저 예. 오늘 까만 옷 입고 와서 지금 저 혼자 되게 그림자 된 것 같아요. 얼굴만 동동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분이 한 편이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밝게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들은 마무리라는 표현은 좀 그랬지만, 물론 중소형 이제 기업들도 분명히 지역은행도 남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빅 은행들, 그냥 가장 큰 금융주 대표 은행들은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다 나왔는데 너무나도 다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또 봐야 될 뉴스가 있습니다. 네. 기업 뉴스인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슈로 함께
가져왔습니다. 예. 바로 브로드컴이 신형 네트워크 칩을 공개했다는 내용의 그런 자료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브로드컴이 공개한 토르 울트라 이 칩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없으시죠? 제가 한번 가상의 그림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름이 이 토르 울트라잖아요. 저거 이제 AI로 그렸다는 거죠? 네, 귀엽죠? 이제 천둥의 신이라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뭔가 이름에 담긴 의미는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 칩의 경우에는 수십만 개의 AI 이 칩을 하나로 연결해서 챗GPT 같은 초대형 AI 모델이 또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AI 뇌 연결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와 경쟁해서 이제 네트워킹에서도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름부터 좀 들어봤을 때는 좀 강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네트워킹 솔루션 분야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시장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이런 말이 있는데 브로드컴이 여기서 입지를 좀 넓혀갈 수 있을지 이 신형 칩이 실질적으로 뭔가 시장에서의 효과를 발휘할지 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칩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저 김민 캐스터가 옆에 저기 구석에서 막 혼자 막 20분 동안 막 하는데 저걸 만들고 계셨네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챗GPT를 제가 열심히 많이 쓰는데 예. 생각보다 예쁜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뉴스가 나오는 그 순간에는 시장에서는 반응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제 우리 시장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오히려 오라클과 AMD의 협업 소식 때문에 이게 조금씩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해지겠구나라는 메시지로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이 뉴스가 어찌 보면 약간 좀 잠겼었던 뉴스긴 한데 물론 지금 AI가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칩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뇌라고 우리가 본다면 브로드컴이 약간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춤형 장기. 예,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네트워크 역할은 브로드컴이 워낙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컴을 약간의 혈관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넓고 크면 쫙쫙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업의 역할을 좀 갖고 있다, 브로드컴이.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맞춤형 칩에 대해서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경쟁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완전 독점의 기업은 없어요, 사실상. 결국에는 이제 경쟁 구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핵심 플레이어로서는 브로드컴 여전히 저는 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가 추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계속 발전해 나간다. 그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시장님도 네. 저는 뭐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쉐어의 싸움은 분명히 안에서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시장 규모 커지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여전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를 경쟁을 정말 너무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성장이 정체됐을 때 맞아요. 그때 봐야 되는 그림으로 생각하고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안에서 개별로는 커버리지를 ETF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 머리 아프면은 ETF 반도체 ETF 하나 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최근에 ETF도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SMH나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반도체 ETF를 그냥 사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쭉쭉 끌고 올라갑니다. 얘가 올라오면 얘 끌고 올라가고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상쇄되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보면은 반도체 다 같이 올라온 거 그냥 다 반영하고 있고 시장 커진 거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 선택할지 너무 머리가 아프시면은 그러라고 반도체 ETF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ETF를 가지고 투자하셔도 충분히 또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 리포트 저희가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큰 낙폭의 모습 보였던 특징주 두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일즈포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업 대상 고객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죠. 전일장에서 세일즈포스의 주가 무려 3.61% 빠져 종가 $239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스랜드 캐피털 측에서도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노스랜드 캐피털은 세일즈포스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목표 주가는 396달러에서 264달러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오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0.83% 현재 오르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지난 9월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보인 AI 기능, 에이전트 포스를 중심으로 성장세의 속도가 붙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1인당 평균 매출도 좀 늘어날 것을 전망했지만 기대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투자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정 환율 기준 현재 잔여 계약 의무 증가율이 10에서 11%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세일즈포스가 오픈 AI와의 협업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CNBC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세일즈포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챗 GPT에서 에이전트 360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에이전트 포스 360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기업용 AI 플랫폼으로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고객 행사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처음 에이전트 포스가 공개된 지 단 1년 만에 상당한 진화를 이뤘다고 마크 베니오프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자평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세일즈포스가 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베니오프 최고 경영자는 이러한 해석은 사실이 아니며 또 주요 고객사로 델 테크놀로지스, 윌리엄스 소노마 그리고 펩시코를 확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 로빈후드 마켓입니다. 미국의 핀테크 플랫폼 로빈후드는 지난 정규장에서 4%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로빈후드 마켓에 대해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평균 목표 주가는 142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또 파이퍼 샌틀러 측에서도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55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 4분기에 토큰화나 예측 시장 같은 분야에서의 새로운 동향, 그리고 연말까지 글로벌 자본시장 활동 전망 등에 대해 투자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또 기대의 의견도 냈습니다. 로빈후드는 최근 기존 소매 투자 중심의 트레이딩 앱에서 암호화폐나 예측 시장, 국제거래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핀테크 기업에서 종합 금융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이 예측 시장이란 투자자들이 정치나 경제, 스포츠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거는 이벤트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로빈후드는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와 제휴를 맺고 자사앱 내에 있는 이벤트 계약 거래 허브를 개설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에 따르면요. 로빈후드의 이벤트 계약 거래는 연간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도지코인 재단의 거래 부문이자 또 현재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하우스 오브 도지와 로빈후드는 스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도지코인 기반 금융상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로빈후드가 새로운 인수 합병 기회를 검토 중이고 또 로빈후드의 부사장 JB 맥켄즈의 말을 인용해서 어제 보도했고요. 이어서 한 가지 종목을 더 추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민케가 브로드컴 신형칩 공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UBS 측에서 매수 등급 유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365달러에서 4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의 티모시 아큐리 애널리스트는 브로드컴 실적 컨센서스는 오픈 AI로부터의 수주를 반영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년 EPS는 10달러가량으로 증가할 것이고 또 매출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낸다는데요. 또 이러한 주문을 충족하기 위한 공급 능력 확보가 이뤄지는 시기에 따라 2027년에는 EPS가 13.5달러로 그리고 2028년에는 2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고요. 저는 캐스터 박민지였습니다. 네, 자 세일즈포스 또 로빈후드 마켓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 또 속보로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디죠?
오라클, 예, 오라클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에 대한 속보가 나오는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협력되는 그러니까요. 뭐죠? 이제는 이렇게 연결을 저희가 그때 막 내놨던 그 브리핑 자료 중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걸 뭐 연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네. 너희들 다 내가 잡고 죽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예. 협력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면은 약간 일종의 도미노 현상? 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망하면은 이렇게 릴레이로 진행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생길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가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얘기니까. 예,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이와 관련돼서 좀 세부적으로 좀 계속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목 뉴스로 좀 넘어갈 텐데 저 최보 앵글 통해서 지금 종목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넘어가기 앞서서 지금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라이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라이브요? 투자에 대한 개인 유튜브? 네. 아니요. 이렇게 지금 라이브 이렇게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이렇게 CNBC에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끝나고 이거 빨리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저희 끝날 때까지 10시까지는 여러분들도 저희 봐주셔야 되고요. 끝나시면 이제 이거 라이브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존슨앤존슨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존슨앤존슨도 제 기억으로는 어제 저희가 실적이 나오면서 데이터 자체는 짚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정보를 좀 살을 붙여서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슨앤존슨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 3분기 EPS는 $2 80센트, 매출은 239억 9천만 달러로 잘 나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연간 매출 전망치도 939억 달러로 이전 수치였던 935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 높였다라고 하고요. 예상치였던 934억 달러보다도 높습니다. 다만 주가를 보시면 약간 그렇게 잘 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좀 상당히 계속해서 좀 압박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정교장에서도 약보합권,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약보합권으로 그렇게 힘을 잘 쓰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존슨앤존슨은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등 주요 사업부 모두에서 전년비 평균 6% 이상씩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존슨앤존슨은 이와 함께 어깨와 무릎 인공 고관절 등 정형외과 사업을 주로 하는 자회사인 드퓨이를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드퓨이 신세스라는 독립회사로 분리할 계획이다라고도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드퓨이는 지난해 약 92억 달러의 매출을 내면서 존슨앤존슨 매출 전체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존슨앤존슨은 경쟁사인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미 백악관과 최혜국 대우 약가 협상을 아직까지 타결하지는 못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미 행정부의 협력을 공표하고 관세 부과에서 좀 일부 유예를 받기도 했었죠. 다만 존슨앤존슨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없지만 미국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논의는 현재 활발하게 잘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최초의 제약사가 존슨앤존슨인 만큼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CEO 호아킨 두아토는 자사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스텔라라의 특허 만료로 인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이에 대한 응답을 회피해 왔던 것과는 달리 다잘렉스라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가 새로운 존슨앤존슨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이다 라며 실제로 이번 3분기에도 다잘렉스는 전 세계적으로 3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비 22% 급증한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다잘렉스 이외에도 항암,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인 카빅티, 또 조현병 약물인 카플리타, 또 저항성 우울증 치료제인 스프라바토 등의 판매도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어느 정도 낙관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점은 좀 장기적으로 보실 그런 측면이 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존슨앤존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주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하나만 더 보고 그다음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할 때 네. ASML의 실적은 조금 이따 전해드리겠다라고 좀 했는데 ASML? 네, ASML도 관련해서 좀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까 한 낮 3시 정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인 ASML의 3분기 주문량이 54억 유로로 예상치였던 49억 유로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도 프리마켓에서 4%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최근 미국 빅테크를 비롯한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 현상이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을 급증시키며 이 ASML의 수주 호조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는 AI 관련 투자에서 호황의 신호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흐름이 더 많은 고객사들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ASML은 최첨단 AI 칩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곳이죠. EUV 장비는 파장 13.5 나노미터의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반도체 회로를 미세하게 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3 나노미터와 5 나노미터 공정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장비 한 대당 가격은 3억 달러 이상으로 제품 제작과 납품하는 전 과정에는 기간 같은 경우는 적으면 8개월에서 길면 12개월까지도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ASML은 올해 3분기 매출 전망치를 75억 유로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92억에서 98억 유로로 제시를 했고요. 올해 연간 매출이 적어도 전년비 15% 정도 늘어날 것이고 내년에도 매출 감소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현재 ASML의 주가는 연초 대비 약 25% 정도 상승한 상태죠. ASML은 지난해 283억 유로였던 연간 매출을 2030년까지 최대 600억 유로까지 만들겠다며 본사인 네덜란드의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데요. 아까 낮에 나왔던 CNBC 기사 같은 경우도 이 리스크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ASML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로 중국 시장 판매에 제약을 받고 있고요. 최근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 역시나 ASML의 반도체 장비에 고정 및 레이저 그리고 자석 등의 히토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CNBC는 ASML은 중국 쪽의 불확실성으로 내년도 성장을 100% 확신할 수는 없다며 이로 인한 상당한 매출 축소가 예측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6년의 매출이 2025년의 매출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는다라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쪽에 가까웠으나 일부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ASML에 대한 우려 요인이다라고 말했고요. ASML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이번 기사였으니까요. 관련해서 이런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SML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 빅테크, 특히나 AI 시대에서 가장 또 중요한 노광 장비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에 따라서 지금 뭐 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있구나, 뭐 캐파가 아직 꽉꽉 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또 빅테크 실적을 또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실적 발표 때 이제 ASML과 TSMC가 하나의 가이던스를 좀 제공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선제적인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ASML에 대한 실적도 사실 이번에는 너무나도 좋게 나왔고 특히나 순 예약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가가 전년 동기에서 105%나 지금 급증했다는 얘기는 뭐 앞으로 이 트렌드는 뭐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하고 있고 ASML도 지금 4% 넘는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다. 지금 사실 이 AI 시대에서 여기저기 갈놈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장님. 지금 갈놈이 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뭐 어디에 좀 많이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포트 비중을 ETF에 지금 비중을 가져가시더라도 어느 sektor나 어느 쪽으로 좀 아까 많이 ETF 반도체 하신다고 한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이너한 쪽에 관심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냥 반도체를 일단 1번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왜냐면은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사실 연초나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차별화는 확실하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의 모멘텀 측면에서 KPX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은 사실 반도체는 어쨌든 이 투자 늘어나는 과정들이고 인프라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도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거는 너무 그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은 반도체는 그 중에서는 가장 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덩어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지금 최근에 주가 모습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플랫폼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을 대체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는 놈이랑 안 되는 놈의 그 차이가 정말로 좀 길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놈 누구죠? 뭐 안 되는 놈
누가 안 될까? 주가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비밀이라고. 아, 비밀이에요? 혼나요? 위에서? 아마 사실 우리나라 기업 아니니까 뭐 어도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도비. 아, 맞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사실 또 획기적인 것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어도비. 예, 어도비도 왜 사실 그럴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그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어도비가 또 많이 하는 것들이 또 편집하고 이런 그림 편집하고 이런 것 아까 또 GPT로 또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맞아요. 빠르게 스타트업 중심으로 비상장 맞아요. 중심으로 또 많이 나오고 있기 근데 이것도 때문에 하나 질문 드려도 돼요? 사실 어도비 얘기 저희가 이전에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네. 어도비의 경쟁사들이 많아지는 거는 사실 맞지만 네.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뭔가 팬층이라거나 아까 우리 챗 GPT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선점적인 그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뭔가 그러니까 변화가 근데 없을 어도비는 것이다, 약간 이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깔아서 네. 나만 이렇게 하다가 그 뭐 영상 편집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파일을 뭐 다운로드를 해서 남한테 갖다 줘야 되고. 네. 근데 예를 들면 네네네. 근데 뭐 피그마나 이런 기업들은 네트워킹을 잘 돼 있으니까 아. 하나의 그 플랫폼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뭐 영상 편집을 하든 뭐 소프트웨어를 이게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빠르게. 어도비도 약간 요즘 AI 이렇게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하려고 그렇죠. 부족해요? 네. 몇 년째 하고 있긴 한데 네. 아이고, 초반의 그렇다면 기대만큼의 이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GPT나 다른 플랫폼들을 가지고 보면 사실 가격 측면에서도 갭이 좀 사실 충분히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예. 요즘에 보면은 사실 약간 조금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AI 이용해가지고 뭐 이건 좀 다른 영역일 수는 있지만 광고 같은 것도 뭐 50만 원이면은 유튜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반도체나 이쪽에 그 시장이 커지는 거랑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경쟁 부분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제가 또 뭐 ETF를 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실제로 그 IGV가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ETF인데 이 IGV랑 SMH랑 뭐 아니면 저 AIQ라는 AI 테마 좀 포괄적으로 가져간 ETF 세 개 주가 그려보면은 이게 그냥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SMH가 맨 위에 서고 네. 주가가 실제로 이게 또 사실 올해 굉장히 또 차별화가 좀 많이 되는 현상들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골라낸다고 하면 여기서도 골라낼 수 있는 그림은 또 팔란티어는 골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딱 영역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가 좀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영역 전체로 보기에 소프트웨어는 조금 이 어떻게 보면 이 껍질이 좀 약했다, 껍질이 약하다. 약했다.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복잡하겠네요.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뭐 기업을 선정하는 거나 아니면 이 시장의 어떤 파이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기술의 속도가 또 얼마나 발전할지도 우리가 또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근데 어도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아까 GPT로 만들었지만 제가 또 포토샵을 좀 잘 할 줄 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도비 이제 AI 기술이 옛날보다 많이 발전이 된 게 예. GPT가 할 수 있는 영역이랑 예. 어도비 안에서 포토샵의 그 AI 기능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뭔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어떻게- 약간 어떻게 달라요? 원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네.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근데 실제 그러니까 유저들이 많이 하는 그게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어도비가 좋았는데 근데 물론 그건 얘네들이 그렇죠. 그걸 쫓아오니까 그쵸, 그쵸. 얼만큼 쫓아올까를 지금 시장에서는 뭐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선택의 폭이 좀 이렇게 괴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니아층으로 가면서 이쪽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있겠는데 네. 이 포괄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제외한 약간 일반적인 유저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예. 예전에는 사실 뭐 저희가 뭐 저희는 뭐 지금 뭐 싸이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 맞아요. SNS 하고 할 때 싸이월드 시대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그때 포토샵 쓰는 내 도토리 진짜 예. 많았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다들 포토샵 그 여성분들 특히 사진 맞아요. 이렇게 좀 만드실 때 그걸 쓰셨는데 예. 지금은 사실 다른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뭐 어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그냥 그렇게 쉽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ETF로 좀 해주셨는데 이 지금 이게 반도체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에 대한 물론 뭐 지금 이 논리를 좀 적용하기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여러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하드웨어 측면은 사이클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의 주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성장률이 언제까지 이 가파르기를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기민하게 움직이잖아요, 반도체는. 근데 실장님께서는 요 지금의 이 반도체 사이클 네. 어느 정도로 좀 뭐 보고 계세요?
이번 사이클을 사실 조금 예측하기 좀 쉽진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AI라는 영역 자체가 사실 예. 지금 막 들어와서 사실 뭐 방금 베센트 아까 얘기하는 한마디에 것도 갑자기 다 올라가니까.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또 네. 이제 시작이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요? 아니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스카페센트 인터뷰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실 때 네. 잠깐 찾아봤는데 네네네. 예, 이제 시작이고 붐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사이클은 좀 처음 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냥 전보다 좀 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직 사실 지금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대응의 생각은 영역이다.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꺼질 때쯤 되면 계속 나오셔서 이제 시작인데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스카페 뭐 그런 거 세트.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뷰 중이고 이런 부분도 만약 정리가 좀 된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뉴스 하나 또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9시 반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역시. 기대해주세요. 예.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라는 질문 코너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네. 오늘의 질문은요. 만약에 50억 원이 생긴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어떤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로만 하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중국, 뭐 미국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말해주세요. 먼저 상상의 나래. 저는 50억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과소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네.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저는 50억 잘 아끼면서 회사 그만두고 진짜 놀면서 잘 살겠습니다. 유유유. 50억이면 저 충분할 것 같아요. 50억이면 충분하다? 네, 인생에 네. 50억이면? 전 대부분 누워서 그냥 넷플릭스만 보기 때문에 예. 돈 별로 안 들어요. 네. 50억이 있으면 누워서 넷플릭스 한다고 합니다. 예. 넷플릭스 그 주식이나 사면 되겠네요. 그래요? 실장님께서는요? 저는 근데 사실 미국에 대한 학습 효과가 아직까지 크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미 50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 있으시고 50억? 더 있는데? 이러실 50억 가지고 지금 뭐 장난하나? 사실 그랬으면은 저 여기 안 있었어요. 오늘 그냥 오늘 집에 출연료 벌어 일찍 가져야 집에 된대요. 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네. 뛰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도 나라를 말을 안 해주셨는데 저는 좀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블루오션. 저 네. 대답해드릴게요. 인도요. 맞아요. 대답이 인도인 것 같아요. 원하는 대답이. 맞습니다. 제가 인도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상상의 나라라는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 예. 네, 종종 또 9시 반 무렵에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인도의 150억 달러 투자 소식이 오늘 아니고 이제 이틀 전에 나왔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그래도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구글은 향후 5년간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남부 비사카파트남에 인도 최초의 또 AI 허브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허브는 이 구글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와 광범위한 인프라 그리고 초고속 광섬유 네트워크까지 갖춘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기존 해저 케이블과 연결되는 새로운 국제 해저 게이트웨이까지 건설된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압도적인 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브를 통해 인도의 기업과 또 사용자들에게 최첨단 AI를 제공하고 또 혁신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이나 오라클 등 인도가 아직까지 또 블루오션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선점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예. 구글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좀 인도가 블루오션이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예요? 네. 아니, 저 공감해요. 왜냐면 제가 얘기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팀장님께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동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들 가는 몰디브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집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좀 가고 제가 싶어 그때 그래서 대답으로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그리고 뭐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또 죽으면 제가 또 와서 실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유튜버 빠니보틀의 사우디아라비아 여행편을 봤는데 그 빠니보틀이 6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물론 인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달라졌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막 진짜 최첨단의 그런 이 놀이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막 그 철도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가 블루오션이라고 했을 때 약간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걔네도 이제 막 모든 거를 다 시작하고 뭐 AI도 이제 뭐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도 막 이 카드 탭이 한국처럼 잘 된대요. 원래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인도나 이런 그쪽 우리가 약간 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의 중동 국가들의 최근 그런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다라고 해서 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기사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가 정말 강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뭐 잘못하면은 바로 처형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은 제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친구가 아닌가요? 한 몇 년 전이니까 뭐 살았는지 뭐 어쩌는지 뭐 하는지 뭐. 자,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로는 뭐 지금도 아마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좀 과장할 수도 있지만 뭘 훔치거나 네.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법의 막 벌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친구분 살아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뭐 그 친구가 약간 도벽이 좀 있던데. 뭐 어떻게 될지 큰일 났겠네 모르겠지만. 지금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말 신체를 훼손하는 수준의 어떤 형벌을 가하니까 엄청나게 그 귤이 강해서 네. 그렇게 그 법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나라라고 보셔도 되고 술도 절대 못 먹어요. 그 오. 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아니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맨날 술 먹고 파티하던데요? 아마 지금 살아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확인해봐. 잘 피해 가셨던 것 아니, 같아요. 우리 AI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더 예, 예. 네. 얘기 맞아. 자, 그래서 빨리 좀 제가 좀 받아서 할까요? 받아서 해주세요. 예. 네, 제가 다음 종목으로 좀 어이없지만 바로 이어서 받아서 해볼게요. 인도가 끝난 거잖아요, 지금. 아, 네네. 근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인도 입장에서도 또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기회다라고 반응이 왜 이래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저 나름 막내인데 예. 이제 인도 입장에서도 좀 들어봤더니 디지털 전환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비록 받기만 하는 입장은 아니다. 뭐 그러니까 인도를 이런 이미지잖아요. 좀 어쨌든 개발을 시켜주는 입장이 또 반대다 보니까 또 인도한테 너무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그만큼 경제 성장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그럼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기사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인도가 사실 이게 좀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좀 확실히 드는 게 예. 이게 여기 구글이 지금 CEO가 인도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이름도 벌써 네, 인도 차이. 사람이잖아요. 순다른 예. 차이. 예, 그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그 정밀지도 밖으로 빼간다고 하면서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다 짓고서 하라고 했을 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더니 네. 자기네는 안 된다고 했다가 저희한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인도는 저렇게 돈을 이렇게 막 크게 쓰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보면은 이 CEO의 국적이 또 영향을 미친 게 이 아닌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건 또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 자리에 앉으면 다 음모론으로 다 뒤집어요. 그런 게 더 재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음모론 자리거든요, 사실. 아, 네. 예.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본다라고 이제 특히 우리가 터만 이렇게 잡고 있고 말은 다 음모론입니다. 근데 음모론도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도 약간 사실 맞는 것 그래서 같은데. 이분이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이렇게 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대학도 인도에서 다 나온 다음에 오, 스탠퍼드로 장학금 받고 가가지고 맞아, 그때 맞아. 성인 돼서 갔기 때문에 맞아. 사실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자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애국심이. 자, 그런 어떤 국적에 따른.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소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뭐 중국의 소비 시장이 과거보다는 많이 그 경제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목표치를 하고 있는 뭐 GDP 5%가 되냐 안 되냐 뭐 맨날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넥스트 컨트리가 어디냐? 이제 인도가 보니까 인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중국을 넘어섰고 또.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소비 시장을 또 따라가는 그런 트렌드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인도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저도 쉽지 않다고 쉽지 않은 나라이기 생각해요. 때문에 이거를 털을 닦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도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 그런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제가 뉴스 팔로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종목 뉴스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광산기업 노바미네랄스가 간밤 정교장에서 11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 투자 전문 매체 벤진가에 따르면 노바미네랄스는 주미 호주 대사로부터 알래스카 에스텔 금 그리고 주요 핵심 금속 광물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바미네랄스는 이후 성명을 통해서 이번 초대는 자원 안보에 대해서 미국과 호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큰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브리핑은 20일 미 백악관에서 예정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양국 광물에 대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노바미네랄스는 약 2주 전 이 알래스카 에스텔 프로젝트를 위한 미 국방부의 지원 자금 약 4,340만 달러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 미장에 상장된 노바미네랄스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호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노바미네랄스도 장중 최대 90% 넘게 급등을 하면서 4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호주 노바미네랄스는 지난 한 달간 약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미장에 상장된 노바미네랄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어요. 한 달 동안 4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들까지 좀 체크를 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시드니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호주 증시에 상장된 노바미네랄스의 주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삼아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로 한번 제너럴 넘어가 모터스 보도록 한번 할게요. 네,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대폭 철회함에 따른 비용 발생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총 16억 달러의 비용이 다음 주에 있을 3분기 실적에 기타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즉 월가가 평가하는 매출이나 조정 에비타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7,500달러 전기차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미국인들의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부품 제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서 전기차 생산 능력과 제조 거점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제너럴 모터스는 앞으로도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따른 추가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초부터 약 1년간 전기차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막대한 감가상각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좀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너럴 모터스뿐 아니라 포드도 연초에 이 전기차 사업 손실액을 19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에 대비하며 상당 부분 진행했던 이 3열 전기 SUV 연구 개발을 취소하고 차세대 전기 픽업 트럭 제조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모델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도 물론 미국 내 빅3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중에서는 가장 많기는 하지만 사실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그 판매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너럴 모터스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우려 요인으로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인데요. 알고 있어요. 네. 자, 생각 중이셨군요. 예. 지금 이거를 토크를 할까? 다음 기업으로 넘어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다음 기업까지 듣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네네네,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냥 쉬고 싶으신 거는 아니겠죠. 근데 뭐 요거 인탈하기 전에 그냥 잠깐 왜 잠깐 쉬고 싶으신 건 아니겠죠? 그냥 쉬고 싶을 때 저한테 토스를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할까요? 불량 부자예요. 아니, 제가 할게요. 예. 아니 아까 저희가 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오라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기사를 하나 좀 잠깐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뭐 사실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지는 않고.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를 아니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고 그래요? 공급망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조약이다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얼마나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실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 요거에 대한 그런 규모 자체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팔로우업 된다면 제가 내일 요거를 한번 좀 인텔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기 하향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죠. 같이. 끝이에요? 네. 끝. 예. 자, 인텔 하향 조정. 그렇게 그냥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꼭지를. 네. 아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기차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지금 세액 공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일부 빠르게 좀 공제를 받기 위한 어떤 니즈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은 완전 좀 급감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유럽이나 많은 이제 국가들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활용도를 계속 넓혀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글로벌 차원으로는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또는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미국 내에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산업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그 관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긴 한데 실장님께서는 요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요 전기차에 관련된 요 어떤 생태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생태계는 사실 뭐 전기차나 로보택시는 조금 나눠서 봐야죠. 좀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웨이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테슬라까지 해서 사실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들이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AI의 또 연결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또 같이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로봇 쪽이랑 AI 그리고 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에 대한 그 FDS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 수요들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확장 선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을 좀 넓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여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전기차로 가서 보면은 사실 전기차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 집중 현상들, 그러니까 시차에 대한 부분들에 좀 의심을 저희가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또 결국은 또 여기는 또 미중이랑 또 같이 또 엮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술 경쟁 측면에서 보면 로보택시도 당연히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배터리를 또 이제 중국이 또 제한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까지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동차 측면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보는 것들은 여전히 이 협상 영역에 또 같이 이 정치적 리스크를 또 같이 또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오히려 좀 이쪽에 또 훨씬 더 많아 보인다. 많아 보인다, 오히려.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사실 뭐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배터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딱 하나씩 좀 정교하게 지금 중국이 딱 잡아서 들어와서 미국이 딱 그 끌고 가야 되는 산업들을 하나씩 중간중간 돌을 하나씩 툭 예, 두고 있는 거죠. 발목을 딱 정교하게 좀 잡아놓고 있고 예, 예. 또 오히려 거꾸로 이번 타이밍은 사실 미국이 이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예쁘지 않게 정말 큰 덩어리로 되게 둔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10월 말에 저희가 이제 협상하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예.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부담들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좀 살펴봐야 되지 저 않나. 혹시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이어받아서 잠깐 속보 나온 거 하나만 좀 좋아요, 할게요. 좋아요. 제가 아까 베센트 장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좀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습니다. 네. 이 베센트 장관이 주식시장의 하락은 미국이 중국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석을 하자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게 무섭다고 중국에 대한 기존의 협상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거죠.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감히 좀 예측을 해보건데 예. 오늘 주식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멘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들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아니,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중국에게 호의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니까 예. 뭐 여기에 그걸 제가 대해서는 반대로 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반대로 이걸 얘기할게요. 어떻게 반대로 해석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무부 장관이 아. 자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좀 두려워가지고요. 저희는 중국을 규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웃기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보면 중국이 좋은 태도로 나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면 예, 0.1초 만에 사실 설득됐죠. 문미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이게 고위급 회담 전에 또 임원들끼리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좀 그래도 좀 협상 테이블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얘네는 했는데 맨날 그래도 안 될까요?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다 공존하는 것 같으니까 네. 뭐 실장님 지켜보셔야죠.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저는 사실 타코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역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미 카드들은 다 읽혀 있는 상황이긴 하고,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숙이면은 사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잃는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건 그러네. 그건 앞으로 협상을 할 수도 없을 거고, 아. 앞으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없는 사실 그 컨셉이잖아요. 사실 예, 트럼프도 이 컨셉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말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중국한테 사실 속 얘기들을 보면은 그냥 더 하지 말자. 약간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이미 지금 카드들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사실 뭐 해운부터 시작해서 금융자본이나 이런 거 다 지금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신 있게 또 치고 들어오고 뭐 대두 가지고도 사실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또 계산된 플레이들이었고 사실 뭐 대두. 이것도 한 며칠 전에 얘기했던 언급을 다시 한번 또 그렇죠. 뭐 어제 식용유 가지고 얘기했지만 예, 사실 예, 식용유는 좀 되게 구차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식용유는 600조가 날아갔다니까 그 시금 때문에. 10배 정도 수출 수입 금액들 대두랑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큰 영역이기 때문에 예. 식용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냥 맞나 마지막 더 문장이 더 없어 보였어. 너무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컨셉과 너무 잘 안 어울리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최보 앵커가 이거 자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해서 선물 시장이 약간 흔들렸어요. 보세요. 예언가예요. 보세요. 제가 역시. 촉이 좋거든요. 물론 야. 이런 촉은 좋으면 안 되지만 안 좋은 촉이 좋으면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주의하셔라. 최보 앵커는 늘 시장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는 분이고 저는 인생이 늘 조심스러워요. 늘 조심스럽고 네네네. 그러니까 FS도 전혀 죽을 때까지 안 탈 예정이잖아요. 그럼요. 전 테슬라도 무서워서 아직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폭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래서 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제 옛날 사람이라 인력거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왜냐면 때문에 테슬라 실제 차 주세요. 아니 뭐 테슬라를 떠나서 다 그러니까 모든 아. 미국 증시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다 음모론인데. 어떻게 실장님은 롱이에요, 숏이에요? 저도 무조건 지금은 롱을 보는 게 무조건 롱.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금은 그냥 다 인플레이션 만들어가지고 시장 그냥 끌어올리겠다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금 가고 은 가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금 가고 은 가고 하고 뭐 시장도 주식시장도 가고 다 가고 있는 분위기는 예. 그냥 인플레이션 만들어서 주식시장은 끌어올리겠다. 경제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처음 여기 프리마켓 뉴욕 나오셨는데 처음 나오셔가지고 뭐 처음에 뭐 적응도 좀 안 되셨을 거고 이제 이거 무슨 방송인가 싶기도 했고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제 혹시 안 나오시는 걸 앞으로 어떻게 수요일의 남자로 뭐 여기 나오실 예정인가요?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많았다면 다음 주에 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제가 제가. 가끔 네. 이렇게 네. 왕관도 쓰고 나오거든요. 같이 네네. 쓰자고 해주시면 네. 해주실 건가요? 네. 사실 뭐 이미 저도 다른 데서 한번 쇼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하키 복장을 입고 나왔어 한번. 하키 네. 복장.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하키는 안 입고요. 타 채널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걸로 알고 네. 다음에 이제 하키 복장 입고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시장 자체가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시장만 빠르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지금 스카트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속보 관련돼서 나오고 있지만 다우존스는 0.5% 상승, S&P 500 0.76% 상승, 나스닥은 1% 상승세를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낙폭이나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좀 적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 박승진 실장님 모시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도 좀 뜻깊은 방송이고 다음 주에도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어쩐지 어두우신.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끝낼 자, 때 인사가 이렇게 고양이 귀를 해야 하거든요. 이거 4명이서 같이. 아니면 이런 것도 하셔도 된대요. 맞아요. 고양이나 보라트 중에. 그리고 우리 아무도 안 하면 선택하겠습니다. 웃기겠다. 안 나오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빨리 자, 얌전하게 마무리를.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 자, 최보 앵커 너무 고맙고. 자, 김민 캐스터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여기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벽 1시까지 또 미오라 확인해 주시고요. 장중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